그동안 암호화폐로 들어갔던 수많은 돈들이 결국 다시 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오늘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붕괴로 인해 이제 금의 시대가 찾아온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마이클 버리가 이전에도 금 얘기를 했던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칼럼으로 최대한 다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이 없어서 얼추 정도만 이제 칼럼을 썼고, 그 뒷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즉흥적으로 제가 좀 풀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그럼 시작하면 암호화폐 붕괴, 금의 시대가 온다 라고 이야기한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큰 돈을 벌었던 전설의 펀드 매니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 빅쇼트의 또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배우이고, 그리고 이거의 실제 모티브가 된 게 마이클 버리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 요거를 이제 그냥 의역하면 암호화폐 스캔들이 전염되는 때 오랜 기간 금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이 암호화폐라는 게 3자 리스크가 없고, 또한 알고리즘이나 혹은 한정성을 통해 가지고 가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금과 같은, 아니 어쩌면 금의 상위 호환의 자산이라고 평가되며 각광받아 왔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암호화폐라는 게 이거는 뭔가 금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디지털 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그런 애들도 있고 안 그런 애들도 있는데 한정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200만 개로 한계가 있죠. 그래서 가치가 유지된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3자 리스크가 없다. 쉽게 말해서 빼앗기거나 도난당할 위험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가치가 유지되는 또 다른 방법 중 여기서 1-2로 한정성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유지시키는 뭐 그런 방식도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되는데, 근데 요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각광을 받으면서 이 시장이 되게 커지게 되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이제 두 가지 사건이 터진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있는 그 루나 사태. 이 루나라는 코인은 테라라는 코인의 가치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뭐 이 테라와 루나의 가치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가치를 유지시켜준다는 그게 사람들이 믿을 때까지는 가치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한번 깨져버리기 시작하면 그냥 그 알고리즘은 무너지고 가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시장에 보여주면서 루나가 그냥 완전 소멸해버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FTX 사태. 이제 FTX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하기도 하고 세 번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실상 거의 파산에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그거를 계속 감사받고 이렇지 않다 보니까 그 대표가 막 이것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고 막 투자 실패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나중에 까봤더니 돈이 없다. 그럼 여기에 있는 내 암호화폐들도 이게 과연 안전한 게 맞느냐, 얘네 파산하면 솔직히 내 암호화폐 다시 못 돌려받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일도 솔직히 되게 많았고, FTX 사태 이전에 뭐 사실 암호화폐가 안정적이다, 3자 리스크가 없다라는 건 이전부터도 아니라는 것들이 정말 많이 일이 벌어졌지만, 뭐 어쨌든 이 FTX 사태로 그게 더 크게 입증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죠. 근데 이제 금의 경우는 지난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치를 잃었던 적이 없었으며, 그리고 3자 리스크로부터도 완벽하게 자유로운 자산이기 때문에 그동안 암호화폐로 들어갔던 수많은 돈들이 결국 다시 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이제 마이클 버리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실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뭐냐면 2020년 팬데믹
이후에 무자비하게 찍어냈던 그 화폐들로 인해서 금 가격도 꽤나 그 상당한 상승이 있었죠. 근데 진짜 사실 금 가격은 그 정도로 무자비하게 화폐가 찍어냈다면 금 가격은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이 있었어야 정상인데, 근데 이제 금을 대체할 거라고 믿었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돈을 암호화폐에 넣음으로써 금의 상승이 생각보다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으로 들어갔어야 할 많은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금의 상승이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는데 일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되면 다시 그쪽에 있는 돈은 결국에 다시 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니까 금이 이전에 상승했어야만 하는 만큼 돈들이 들어가면서 상승을 할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뇌리에 역시 결국엔 금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아예 박히고 굳혀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이클 버리가 금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최근에 있었던 일뿐만은 아니에요. 이전에도 금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트위터를 제가 또 긁어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금은 부채 한도 싸움이 치열해지자 강하게 랠리를 펼쳤습니다. 겉보기에는 지난 제로금리 환경에서 건전화폐 테마로 인해 금 가격이 전부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이한 것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금 가격은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이제 금은 이 레버러징 시기,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시기보다는 부채가 줄어드는 시기에 훨씬 더 금이 각광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그 상승률을 이렇게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구해왔는데요. 디레버러징 시기 1945년부터 1980년, 이제 요거는 1980년까지는 부채가 줄어드는 시기였고, 1980년 이후부터 2020년 2분기까지 부채가 이제 늘어나는 이 레버러징 시기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금의 상승률이 어땠냐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 디레버러징 시기에는 1800%가 상승을 했지만 레버러징 시기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은 고작 158%의 상승에 그쳤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디레버러징 시기에 더 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했다시피 부채 한도 싸움이 치열해진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가의 부채를 늘리지 말자 라는 이런 것들이 치열해지면서 디레버러징에 대한 싸움이 붙기 시작하면 금이 각광받는 모습을 보였다. 요렇게. 그래서 금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2011년에 또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레버리징 시기에는 왜 그 금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디레버리징이라는 영상, 그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그로 인해 금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이 디레버리징 시기에는 이렇게 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다. 지금 미국 국가부채는 2011년 기준 14조 달러에서 2021년 11월 17일 바로 오늘자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31조로 2배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 미국의 부채가. 그러면은 이 부채를 줄이는 과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용인해서 금 가격을 이렇게 크게 올림으로써 화폐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부채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찾아오면 이제 금 가격은 한 번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부채 시계 사이트를 이렇게 들어가면 현재 미국의 부채가 얼마인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부채가 지금 벌써 31조예요. 31조 달러. 그러니까 삼경이라는 거죠. 삼경이 좀 넘는 정도라는 거죠. 예, 미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화폐는 결국에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방법으로서 금이나 이런 상품들의 가격을 크게 상승시켜서 이 부채에 대한 가치를 절하시켜야만 이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디레버리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버리라는 이 사람이 사실 2021년 한 2월쯤이었나? 그때 이제 시장 위험하다, 버블이고 하락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진짜 그로부터 주식시장이 이제 좀 이따 하락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큰 하락이 있고, 그리고 또 언제였지?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절대 이거 그냥 이대로 안 끝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얘기를 이제 할 때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 시기에는 이렇게 처음에 뭐 물가가 이렇게 치솟으면 금리를 올려서 이제 물가가 좀 떨어지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게 되죠. 어느 임계점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물가가 떨어지다가 경기 침체가 오게 되고, 그러면 다시 금리를 내리고 이제 부양을
반등을 시켜서 다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물가가 너무 많이 또 상승했으니까 또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 물가를 좀 잡고, 근데 경기 침체 와서 다시 부양해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사실 이런 현상이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1929년부터 1945년까지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때 그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970년대도 한번 보여드리면, 1970년대도 이렇게 보시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냥 내내 오르거나 아니면 한번 이제 금리 빡싹 올리면 잡힌다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구조적 인플레이션이고,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용인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냥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높게 놔두고 가만히 놔두면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고통받는다, 중앙은행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낮췄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다시 완화해서 인플레이션 발생시키고, 그걸 용인하고, 요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뭐 심할 경우에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다, 금리 제대로 안 올리면,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금리를 제대로 올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요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미국이 부채를 줄이는 그런 디레버리징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마이클 버리가 요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냐면, 마이클 버리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옛날에 이제 트위터인데 2021년 2월 이때 뭐라고 했냐면, I don't hate Bitcoin. 그러니까 나는 비트코인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는 세계가 폭력적인 세계가 될 거라고 보는데, 이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암호화폐는 살아남기 힘들 거다. 왜냐면 정부는 큰 정부일 테니까 자기는 화폐를 지키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것들을 규제할 거다. 당연히 규제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정부가 되는 시대는 언제냐? 레버리징과 디레버리징. 이 레버리징 시기에는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는 시기고, 그 말은 즉 돈이 늘어나는 시기고, 이런 시기에는 당연하게도 작은 정부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거죠. 물론 이 안에서도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큰 틀에서는 작은 정부에 해당하는 정책들이 가장 각광을 받게 된다는 거고, 디레버리징 시기가 되면 이제 결국에는 부채를 줄임으로써 돈을 줄이게 될 텐데, 요럴 때는 당연히 큰 정부로 가게 된다 라는 거는 너무 전통적인 이론이고 너무 뭐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폭력적인 정부라는 말이 결국에 이 큰 정부를 의미하고, 좀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화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암호화폐라는 게 규제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마이클 버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디레버리징 시기가 우리에게 앞으로 찾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레버리징 시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이제 금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이클 버리는 금을 되게 좋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전에 2011년에 부채 한도 싸움으로 인해서 요걸로 인해서 금 가격이 상승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마이클 버리가 2010년에 금이랑 농지에 대해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는 말로만 또 이제 뭐 금이 좋다, 금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투자자는 아니고, 말과 행동이 항상 좀 일치하는 투자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은 그냥 들어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요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봤고요. 요 정도까지 준비를 해봤고, 이제 가장 최근 그 뉴스예요. 11월 3일에 올라왔던 뉴스인데, 이익 감소로 금상산이 약세가 되어서 베릭 주식이 폭락했다, 뭐 요런 건데요. 베릭골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기업 중 하나죠. 그 워렌 버핏도 투자했었던 세계 2위 금광업체인 베릭골드의 주가는 생산 부진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3분기 이익이 30%나 감소했다. 와, 3분기에 이익이 30%나 감소했대요. 2020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이익이 감소했다. 올인 유지 비용, 그러니까 이 금을 캐는데 드는
그 비용, 그러니까 채굴 단가를 의미하거든요. 올인 유지 비용이라는 게. 이게 온스당 1269달러로 상승해서 올해의 이전 금 비용 지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지금 그 채굴 단가가 올라갔다.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주식이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이게 비용 증가로 인해서 금 생산량이 109만 온스에서 98만 8천 온스로 9% 감소했다.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하니까 마진이 너무 적어서 마진율이 적어지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전에 마진율이 10%였는데 비용이 너무 증가해서 지금은 오히려 금을 캐면 손해라면 그런 금광들은 아예 금을 캐는 걸 중단할 거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나면 그 채굴 비용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생산량이 줄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베리골드도 이렇게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줄으니까 이제 매출이 준 거죠. 매출이 줄고 비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익은 아주 박살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러면은 사실 금에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실질금리고 두 번째가 생산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금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시점부터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 이렇게 생산량이 지금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런 현실 자체가 비용이 증가하고 채굴 단가 올라가지 생산량 줄어들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금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되게 크다고 보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